사회 정치 사상으로 우리 분류되는 3월 기본 이론 확립반입니다. 사회 그리고 정치 뭐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도덕 윤리에서 왜 사회 정치 사상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느냐? 결국 우리가 한때 떠맡은 분과예요. 그렇죠? 지금은 과목들이 세분화되니까 뭐 법과 정치니 이런 과목들도 있고 해서 나눠갔지만 예전에 국민윤리라는 과목 하에 웬만한 인문학 지식들이 다 뭉뚱그려 있을 때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떠밀려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인 거죠. 우리 영역이라는 게 윤리, 도덕 윤리라고 해서 이론 윤리학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범위가 너무 좁아요. 어, 이 민주주의를 비롯해서 공화주의 이런 정치 이론이 도덕 윤리와 결합되어 있을 때 온전하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다룰 수가 있죠. 나중에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시더라도 편협하게 조금만 알고 있는 것보단 넓게 알고 있어야 여러 과목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사회사상이라는 게 우리 시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사 생활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정치 사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 사상과 정치 사상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큰 범위로 보면 이제 사회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정치 이론들이 콕콕 박혀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면 사회 사상이라는 것, 왜?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 행복까지도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출발 자체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연 했으니까 뭐 진리고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또 반대 의견들도 있어요. 그냥 개인을 고립된 자로 보고 사회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부분을 뭐 사회라는 형식 또는 국가라는 형식을 만들었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회 없으면 진짜 안 된다.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존재가 아니려고 굉장히 발버둥도 쳐요. 사회에서 좀 고립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게 우리 보통 개인주의 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상당히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다. 다만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과 어떤 그 사회를 내가 어떻게 잘 만들거나 그렇죠? 또는 사회 안에서 내가 잘 자리 잡을 것이냐. 이 노력들은 공통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이제 특히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는 사회를 떠나서 사회를 신경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 현상 우리가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오시는 동안 그리고 이 인강을 듣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도 사회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맞부딪혔죠. 사회 현상을 보고 사회 현상 그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하고 또는 사유하고 해석하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단순한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늘 불만스럽죠. 조금 더 행복하다가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요. 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좀 더 나은 삶은 없을까?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 이상 사회를 항상 현실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인데 서양은 일찍부터 이러한 사회사상이라는 것을 하나의 뭐 분과처럼 마련을 해서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내거나 발전시켜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같은 이 주의 그렇죠. 이념들을 사회 사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우리 사회 사상 이 전체를 보다 보면 동양은 여기에
흔히 말해 지분이 거의 없어요. 민본주의 정도 얘기가 나오고 근대 사상이 없다는 걸로 우리는 동양 사상의 컴플렉스죠. 일종의 사회 정치 사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유교 사상 안에 분명히 보면 동양 사상 공부해 보면 없지 않은데 근대 이후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회 정치 사상은 서양 사상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사상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면 역시 사회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의 흐름, 그렇죠. 사회의 공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지향적이죠. 변화를 꿈꿔요. 그렇죠. 그대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뭐 보수주의라 하더라도 약간의 변화는 우리가 가져오는 보수죠. 그리고 실천적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던 동서양의 사상, 철학자들이 하는 사상에 비하면 사회사상가들 역시 철학자가 바탕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실천지향적이죠. 실천적이에요. 또한 아주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다양한 관점들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 불평등의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불평등을 당연하다고 보면서 그 불평등 안에서 평등의 조건을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렇죠? 또는 불평등의 사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완전 갈아엎자고 하죠. 불평등은 잘못된 거고 평등의 세상으로 갑시다. 같은 걸 놓고도 달리 해석하고 다른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이론적 틀을 제공해요. 우리는 주로 이쪽 부분에 많이 지금 시험에서 나오죠.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그에 맞춰 규범적인 기준, 뭐뭐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사상이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사상이라는 것,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진 사고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사회가 미치고 사회 사상이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다는 이걸 뭐 또 인정하지 않는 무슨 사상이 인간을 지배하느냐. 인간은 결국 동물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이성주의자 계열의 학자들은 이러한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어요. 사회사상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석과 이러한 틀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바로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키워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체로 1990년대,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민주공화체제라는 것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목은 거기에 기본 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밑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상사회가 될 때도 있죠.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폭이 확장된다는 건 뭘까요? 최근에 뭐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우리 해석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 이럴 일이 없죠. 사회 현상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해석할 건 더더욱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를 이제 인정하고 여기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냐가 사회사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랜 이제 예들을 보면 이 사회사상이 가져온 역사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차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죠. 가장 우리 이제 역사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바로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마르크스는 역사 자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결국 어디로 갈 거야, 그렇죠? 어떻게 될 거야, 그걸로 끝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산사회로 역사가
종료될 거다. 최고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로 종료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은 역사가 종언이 되지만 공산사회가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막스의 얘기는 틀린 게 됐고요. 그렇죠? 오류가 됐고 후쿠야마 얘기는 현재까지는 맞는 얘기가 됐어요. 자본주의가 질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는 뭘 했죠? 자기 파괴를 했어요. 내가 안 된다 싶으면 스스로 우리 창조적 파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영원히 지금 자기 진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생각들을 더 넘어서는 생각이 있었죠. 이 벨 같은 사람은 아예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가 끝난다. 이데올로기,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복지국가나 정보 서비스 사회가 우리 사회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 이 얘기도 사실 맞는 얘기가 되게 가고 있죠. 복지국가를 다들 지향하고 있고 또 정보화 사회, 서비스 사회가 됐다는 건 우리가 몸으로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맞는 진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오류이기도 하지만 그 오류를 바탕으로 그걸 딛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사상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사회사상의 기능의 측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시험에 직접적이진 않은데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예전 교과서, 좀 오래된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참 잘 나와서 제가 그걸 지금 차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요.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사상의 우리 기능을 살펴보면 긍정적 기능이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 지금?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공화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공화주의가 맞는가? 자본주의를 차용하고 있지만 우리 자본주의가 옳게 작동하고 있는가? 자본주의를 가장한 무언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회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수록 뭐가 돼요? 비판적인 인식.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릴 수 있죠. 잘 모르면 그냥 뭐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구나. 우리 나중에 알게 되는 엘리트 민주주의 이런 방식에 우리가 그냥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또 지향할 이상과 실현 방안을 자꾸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회를 일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하고 그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향할 이상과 실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보편적 가치, 우리의 보편적 가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인권. 그 안에 이제 자유와 평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는 인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잘 지켜지니까 괜히 우리가 배부른 소리로 인권 필요 없다고 가끔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인권 너무 많이 보장한다 하지만 그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배불러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사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를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간접 체험해 보더라도 이 보편적 가치만큼은 쉽게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 가치를 보장할 사회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당해봐야 하는 거죠. 그때는 뺏겨보고 누리지 못할 때 이런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해 교훈을 준다. 사회사상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런 사회사상이 적용됐던 사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엄청 이제 열심히 다루게 되는데요. 내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꼭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공화주의적인 공동체에 기여하고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을 가치를 높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각자 자기 삶 열심히 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향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도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바람직한 삶이에요.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해도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버릴 수 없고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해도 공화적 요소를 이제 버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목표는 뭐다? 더 나은 삶.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교사가 되시면 우리 학생들을 뭐 예전에 양성이란 말 많이 썼는데 길러내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뭐 기르는 얘기가 양육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근데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른다는 뜻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기르는 거,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사회에 있어서 사회화에 제일 처음에 서 계시는 거죠. 부모가 물론 사회화 시키지만 진짜 사회는 학교에서 시작되잖아요. 가족 사회보다는 학교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의미와 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교훈, 사회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걸 누가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맞는 키는 아니죠. 부정적 기능도 있어요. 사회 사상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되면 경직된 이분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죠. 아까 얘기한 당신 공화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예요? 이 정도 질문은 그나마 소프트해요. 이보다 더 강한 이분법의 요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찬반 해가지고 반대하면 우리 편 아니네 해서 나눠버리죠. 세상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내 것은 옳고 다른 것은 틀렸으니까 저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저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편이 되게끔. 저는 통합이라는 말을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뭐 말은 달콤한데 위험해요. 획일화가 되는 거죠. 특히나 양쪽으로 갈린 이분법적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위험하지만 전체주의가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양분화된 획일화, 통합 이런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린 문제들이 있죠. 과격한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돼요. 악마화시키는 상대를 악마화해서 저들은 사라져야 될 존재. 그러니까 사회사상까지도 안 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사상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사상이라는 고급스러운 이 방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부정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극단화했을 때 개인적 방종이 난무할 수 있죠. 내 마음이야.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그래서 우리 최후의 어떤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해악의 금지의 원리죠. 이것만은 자유주의자들 아무리 자유주의자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권력을 써도 괜찮지만 그 외에 선제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 목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졌을 땐 절대 어떠한 권력 또는 개인적인 폭력, 수단 이런 것들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상들 간의 극단의 대립이 끝에 와서는 어떤 걸 가져오냐. 가장 무서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전쟁을 가져오죠. 우리 냉전 시대 아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적었지만 얼마나 모든 것들이 이분화되고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대립이 극심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약소국들은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봤죠. 강대국들은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사회 사상의 부정적 기능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은 이제 뭐 동서양의 이상사회인데 이 부분도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이게 자꾸 뭐 눌리네. 각각 현실을 만족하는 사상들도 드물게 있었지만 대체로 모든 사상들은 이상사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더 나은 사회를 구상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뭐예요? 대동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안에 뭐 평등과 사회적 재화분배, 사회적 약자보호 같은 아주 좋은 요소들이 들어있다. 근데 육아가 지향한 이상사회는 뭐였죠? 실제로는 도덕사회죠. 개인적 도덕이 완성돼서 사회적 도덕이 이루어진,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명명덕, 우리 뭐였어요? 친민, 지어지선으로 이어지는 삼강령. 요게 사실 육아의 이상사회죠.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 대동사회라고 얘기되어 있고, 노자의 이상사회는 뭐였어요? 소국과민. 적은 나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 서로 개별성을 존중하고 집단화된 획일화를 거부하는, 각자의 본성대로 살 수 있는 소박한 삶을 통해서 각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서로 간섭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이제 이상사회라고 봤고요. 불교는 뭐 잘 알다시피 극락정토로 상징되는 개인적 해탈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이상사회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측면은 사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좀 약화된 측면이 있죠. 서양 같은 경우에 더 훨씬 많은 얘기들이, 제가 서양 사상이 사회 사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플라톤의 철인 통치부터 시작해서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까지 항상 사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향해야 될 바를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 통치는 뭐예요? 국가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지배자는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유토피아, 우리가 잘 아는 유토피아는 무슨 뜻이에요? 있지 않은 것이란 뜻이죠. 토피아, 있을 수 없는 곳, 아예 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그리고 현재 이룰 수 없음을 어느 정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소유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루소의 경우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했다고 하는데, 루소 역시도 민주주의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노자의 소국감이라고 상당히 닮아있죠. 작은 나라 적은 백성들이 욕심 없이 사치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꿈꿨죠. 우리 아마 21세기에서 원하는 삶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활이 모자름이 없고, 그렇죠, 누구나 다 복지가 갖추어지는, 사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죠. 현실은 왜 안 될까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은 무한히 발달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왜, 풍요로운 사람은 있지만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휴미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모자라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면 아마 우리가 사회라는 거, 지금 사회사상에 사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요. 사회 안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어떠한 기준들이 마련할, 이게 안 되죠. 또 이해가 충돌해야 돼요. 그 충돌하는 속에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황은 그냥 밋밋한 자연 안에 정말 한 존재로서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이상사회로 볼 수도 있겠죠, 한편에선. 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부정적이고 사실적으로 봤어요. 지금 사회는 잘못됐다. 불평등 사회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평등한 공산사회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가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에 반대서서 현실주의지만 아주 온건한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뭘까요?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보장해줘요.
다만 우리가 가진 보편적 가치를 놓지 말자.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거기에 편입시키면 안 돼요. 구성원들이 이익을 증진한다고 해서 이 평등과 자유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조건을 좀 걸자. 모두가 평등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으니 약자들을 배려하고 강자들이 일정 부분 자발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꿈꿨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사상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된 지향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꿈꿨다는 거죠. 전쟁을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도 그 어떤 의도는 이 전쟁으로서 승리를 거두고 통일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죠. 진짜 없는 사람도, 타고난 악마들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원대한 꿈은 뭐 어떤 통일을 하든 통합을 하든 평화를 결론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한 평화 속에서 기대되는 바는 뭐냐? 경제적인 평등.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경제가 모든 사람이 다 연봉 1억씩 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모자라지도 너무 넘치지도 않는 그런 평등을 바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거는 어렵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가능한 건 뭐가 있느냐? 사회 안정과 복지죠. 사회가 좀 덜 다투고 안에서 내부 분열이 적고 모자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아량과, 그렇죠? 그러한 능력이 가능한 사회가 이상사회 안에 들어있죠. 또 한편은 동양에서 이게 강했죠. 육아 사상은 이것에 올인했잖아요. 도덕적인 사회. 개인의 도덕성을 잔뜩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 그 사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회도 대체로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건 이 관념론적 생각을 가진 모든 철학자들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분배와 복지를 항상 바탕으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또는 어떤 이동이 없는 이런 사회들은 그 누구도 옹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사상을 우리가 엄밀히 보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계약론자들 이후라고 봐야 돼. 근대의 사회사상이 등장한 이래로 늘 꿈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경제적 재화를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면서,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이상사회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사회사상을 바라보는 뭐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사회사상은 어떤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이론입니다. 국가이론. 그러니까 국가이론이 뭐냐?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국가는 어떻게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망라해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계약론 이전을 근대 이전이라고 임의대로 좀 묶었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국가이론을 먼저 다루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나눈 것일 수도 있고 교과서 체제를 좀 따라간 거예요. 뭐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뭐 1, 2, 3, 4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저는 좀 흐름과 주제를 좀 묶어보고 싶어가지고 국가이론으로 묶었어요, 일단은. 근데 이거 역시도 이렇게 딱 맞는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시험 대처하기에 좀 좋은 방식일 수도 있는데, 뭐 다음 교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우리 교과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서 워밍업을 좀 해볼게요.
어, 16페이지 보시면 동양의 유교 사상가들은 국가의 기원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기초로 한 가족 공동체 확장으로 봤죠. 그렇죠? 수신, 제가, 그렇죠? 치국 평천하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민본주의, 그러니까 민본주의란 말이 참 보기에는 좋은 말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본,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하는데 민주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된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주인은 여전히 군주였죠. 민본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주도권을 쥐거나 백성들이 더 위에 있는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본주의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나마 동양 사상 안에 이제 언급될 만한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덕치의 실현을 목표로 했죠. 힘으로 하지 않고요, 그렇죠? 법으로 하지 않고 덕으로, 가르침으로, 그렇죠? 말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로서 예치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군주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했는데 덕으로 누구의 덕이에요? 군주의 덕이죠.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대 이전의 서양에서는 국가를 구성원의 운명 공동체이자 도덕 공동체로 간주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아리스토텔레스죠. 우리 사회 사상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를 우리 이제 이 공동체라는 용어 그동안 썼던 좀 심심한 의미보다는 우리에게는 좀 강하게 다가와야 되죠. 그렇죠? 공동체로 간주했는데 그렇죠? 가족에서 출발하여 국가라는 최고의 완전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국가라는 건 이 공동체 중에 가장 완전한 거죠. 공동체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이 국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공익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쭉 줄여버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시험에서 좋아하는 표현은 뭐예요? 공동선, 그렇죠? 공공선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전체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도록 국가가 이끌어줘야 한다. 공동체주의가 탄생하고요. 그렇죠? 강한 공화주의가 이제 여기서 태동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면 뭘 해요? 역사 공부하고요. 우리 사회 시간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 흐름들을 알려주죠. 물론 한글을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안에 그냥 녹여 들어가는 거죠. 삶 그 자체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 등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삶을 구성하는 존재로 이해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공동체주의의 역사죠. 이게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이게 공동체주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키케로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공화주의가 여기서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화국. 공화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공의 것이면서 인민의 것이다. 인민. 각각 구성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진 거죠. 국가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선시대 이미지도 동양에는 있고 근대 이전에는 무조건 다 어떤 군주 한 사람이 국가를 소유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데 키케로는 로마 공화주의자 키케로의 경우 벌써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군주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고요. 더 먼저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우리 민주정치를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치는 현대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도 마찬가지고 키케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의 정치적 연대에 의해 국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냥 자연 발생,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 발생한다는 그 의의에만 두었지만 키케로는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고 자연 발생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연대를 해서 국가를 만들어내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국가 공동체 일원인 시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교 사상가들은 그러니까 왜 공화주의 얘기가 나오는 듯 마냐? 우리 3장에서 공화주의를 따로 쭉 빼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교 사상가들은 국가가 먼저 백성의 경제적인 삶을 보장해야 되고 다음으로 백성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건 누구 얘기죠? 맹자 얘기. 항산, 항심 얘기죠. 그렇죠?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무항심. 먹고 살기 힘들면 도덕성을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도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했다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국가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유일하게 선악의 관념을 갖는 존재고 인간이 결합한 최고 단계의 공동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국가 구성원이 다양한 덕.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덕에 대해서 다 2월 달에 열심히 정리 많이 하셨죠? 지적인 덕과 품성의 덕 갖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구성원들이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치려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이 제공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강한 공화주의에서는 정치 참여가 무조건 필수적이고 그야말로 공화주의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나중에 이제 더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국가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짐으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 아이를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처럼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때도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훈련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한다. 바로 공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어딜 가도 공익을 해치는 일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훈련을 받았죠.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는 같이 공부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한다. 그냥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교육의 효과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거기서 자기의 자유를 발휘해서 들락날락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겪으실 일들이겠지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해요.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그걸 통제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익관념이 떨어지게 되면 밖에 나와서도 어떻게 돼요? 뭐 요즘 친구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르신들도 공익관념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밖에 나와서 서슴지 않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못 배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덜 다녔다라는 이제 폄하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익혀 나가는 거죠. 공익에 대한 의식.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익. 그 다음에 우리 자꾸 건드려지네. 그 문제. 고을마다 학교를 세워 가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머리 끝한 노인이 짐을 이고 길거리를 다니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뭇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고도 왕노릇 못하는 자는 이제껏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회 자체가 별로 없었죠. 고을마다 학교를 세워 뭘 가르쳤을까요? 동양에선 효와 재밖에 더 있겠어요. 효재. 부모의 효도하고 어른에게 잘하는 거. 도덕성만 잘 가르쳐도 사회가 잘 될 거다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의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도덕만 가지고 사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 맹자 자체도 이해를 한편에서는 그걸 먼저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뭐 모순이라고 얘기하면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도덕이 먼저냐, 우리 먹는 게 먼저냐, 인간성이 먼저냐, 동물성이 먼저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이거 역시도. 그 다음에 아주 이 시대로부터 훨씬 뒤 우리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은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것만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생각을 한 대표적인 입장이잖아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국가는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최소한의 일만 해라. 최소 국가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국가라는 건 뭐 이제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철저하게 어떤 개인을 보호하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글로 끌어갈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직 같은 사람들, 이제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주로 영국 계열, 영국의 전통을 가져왔고 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새 판을 짜고 새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각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우리 아담 스미스처럼 우리 사익을 증진하면 공익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와서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더, 그리고 실제 미국이 만들어지는 나라의 형식이 이 노직이 얘기했던, 지금 노직이잖아요. 노직이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형성이 되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자치조직을 마련하다가 그걸 이제 복잡하니까 전문직에게 맡기고 전문직에게 몰아주다 보니 그것이 공권력화되고 공권력 자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니 그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국가라는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진다. 이게 노직의 발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가 꿈꾸는 국가의 형성 방식이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 근데 유사한 사회 계약론자들이 만드는 사회도 그런 방식이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사회계약론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해요? 국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우리를 일정 부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 권력, 주권을 양도의 형식이든 뭐 완전히 뭐 신탁의 형식이든 양도의 형식이든 달리하지만 그걸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의 방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다산의 탕론이죠.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느냐, 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가가 일린되고 일린이,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생겨나게 된 애초의 방식은 누가 어느 날 전쟁 끝에 이렇게 패자가 갑자기 천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대가 늘어나서, 그렇죠?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서 대표를 추대하고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국가관이 담겨 있느냐, 앞에서 얘기한 결국
백성이 근본이 돼서 이루어지는 민본주의가 국가 간의 바탕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정당성을 백성의 신뢰와 의지, 백성들의 어떤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좀 유보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다른 글들을 열심히 읽어보면 다산은 유교주의자고 유교 근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배제한 진정한 고대 유학사상을 조선시대에 적용해 보고 싶은 유교만 잘 운영을 해도 사회가 지금보다는 낫다. 성리학이라는 유사불교의 사상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서 민본주의란 말만 여러분 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지문 중에는 뭐 제일 유명한 지문이죠.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본성 자기가 타고난 대로 그쵸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에요. 요거를 줄여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던 거죠.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과로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자를 호메로스는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비난한다. 그러니까 정말 맹비난이죠. 본성이 그러한 자는 전쟁광이며 장기판에서 혼자 앞서 나간 말처럼 독불장군이. 이로써 인간이 벌이나 그 밖의 군서동물, 모여 사는 동물, 더 국가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물임이 분명해졌다. 혼자 따로 고립돼서는 못 산다 이거죠.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마디로 목적의 철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현상에는 배후에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에는 어떤 목적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악, 시비 등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식에 공유해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된다고 본 거죠. 이런 식의 지문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 마을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예요. 처음에는 마을 뭐 가족으로 시작해서 대가족, 마을 이렇게 형성돼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공동체가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는 이미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급자족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도달해야 국가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처음에 형성되지만 이제 완성된 삶,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위해 계속 존속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국가의 이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들이 덕을 있는 삶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제도를 갖추는 데에 국가의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는 요 네 가지 이야기. 국가가 어떻게 생겼냐. 교학사 교과서에 이거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연 발생설. 사회 존재로 이미 태어났고요. 자연스럽게 모여 살고 상호작용한 공동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이죠. 그냥. 이러한 집단은 단순한 생물학적 필요성 이상의 이유에서 발생하며 국가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자연적인 경향의 결과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경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국가의 형성이죠. 정복설. 정복과 힘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면서 지배관계를 형성,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휘하에 발밑에 꿀리면서 그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종의 뭐 조직, 뭐 그룹 이렇게 됐다면 그게 이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들 멤버 구성원들을 늘려보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고 제도가 생겨 국가 체제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불평등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통치 조직이다. 이 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권 신수설이 있죠.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며 신이 왕을 선택했다.
동양의 천자설이 아까 그 다산이 얘기한 다른 방식으로는 이 왕권 신수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신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부여받은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춘주는 신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죠. 신의 말을 듣듯이 지상의 신인 군주의 말을 들어라. 하지만 근대에 와서 국가라는 거, 국가 정식의 국가라면 개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결사체가 돼야 되고요. 개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서로 간에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이룬다. 우리 2월달 강의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자기보존인 것 같아요. 이성과 함께. 서양 사상가들이 이성적 존재임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현실에 딱 부딪히면 뭐냐? 자기보존이라는 이 무기를 딱 들고 있죠. 난 자기보존을 위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날 지키고자 하는 거야.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그거의 완성형이죠. 사회는 왜 만들어지는가? 국가는 왜 만들어지는가? 나를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혼자서는 힘들다. 혼자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나를 건드리는 자들이 있고 내 거를 뺏어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고.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해야죠. 그 안전을 나 혼자 잠 안 자고 계속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내가 피로에 지쳐 죽겠죠.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나는 편안하게 자고 누군가는 날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 그 시간을 희생한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짊어지는 방식이 홉스 같은 사람은 왕의 어떤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모두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착착착 돌아가는 방식으로. 근데 로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과 제도를 완비해서 그 제도에서 공평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방식을 좋아하고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누가 어떤 한 권력을 가지고서 하는 그거는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역시 일정 부분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 공허주의라고 하죠.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불만 없이 각자의 몫을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 때 이제 주로 해야 될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20페이지에 보니까 괄호가 공통으로 들어갈 게 뭘까요? 이것은 일상생활 단순 필수품을 충족시키는 데로 출발해서 좋은 삶을 위해. 처음엔 자급자족을 바랬지만 그 이상을 바라죠.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게 명백하고 인간은 앞에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소리를 내는 것은 쾌락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동물도 할 수 있지만 언어 능력은 인간만이 갖는 것으로 선악, 정의, 부정의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바로 이것을 국가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하지 단지 살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목적이라면 노예나 잔악한 동물도 국가를 형성하겠지만 그건 국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이는 거죠. 군집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이나 목적이 없이 그 목적이 단순한 생존이라면 국가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나 자발적 선택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는 부정의에 대한 동맹을 위해 또는 교역과 상호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삶에 있다는 거죠. 더 행복의 완성은 국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정치 공동체로서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라 고귀한 행동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 현실은 뭐냐? 더 나은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현실주의였던 거예요. 그 스승인 플라톤은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너무 이상으로 바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우리가 주어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안에서의 이상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좋은 삶이 바로 현실적인 이상인 거죠. 모순된 표현이지만 예, 일단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우리 1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